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파주의 헤이리에 있는 파라텍스트 갤러리에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같이 이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책 비밀, 코끼리와 코요테라는 작품을 쓰신 나현정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작가님이 이 작품을 어떻게 작업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이 작품 속에 또 숨어있는 여러 가지 뒷이야기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여쭤보고 직접 대답을 듣는 그런 좋은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후 시간이고 다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신 시간인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의 주인공이신 나현정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환호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평소에 되게 존경하고 제가 애정하는 김진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네. 나현정 작가님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처음 이 인스타그램에 우연히 라이브를 보시게 된 분들도 계시니까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작가님은 그 전에 첫 그림책 너의 정원이란 작품으로 아마 여러 독자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텐데, 저도 그 너의 정원이란 작품을 보면서부터 언제 나현정 작가님을 좀 뵙고 작가님의 특히 이제 실제 작업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파라텍스트 갤러리에 원화전이 열리고 있어서 직접 아까 시작하기 전에 와서 봤는데 정말 그 작품을 보기 전하고 본 후하고 제가 마음이 달라질 만큼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긴장하거나 힘들었던 시간 같은 게 이 그림들 몇 장면을 쭉 보는 사이에 정말 노골노골하게 부드러워지는 것 같은 좋은 작품들이 여기 걸려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에 대한 어떤 소개를 하는 것보다 실은 많은 분들이 여기 파라텍스트에 오셔서 작가님 작품을 한번 보시면 어떤 분이구나 라고 그림으로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개는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책에 있는 프로필을 읽어드릴게요. 아주 인상적인 프로필인데 다른 작품들하고 다르게 여기 판권면, 저희가 간기면이라고 하는 여기에 그 나현정 작가님 옆에 보라색 꽃이 그려져 있고 보라색으로 작가님 프로필이 적혀 있어요. 인쇄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을 다하고 쓰러지기 직전의 코끼리를 보던 날, 나와 나의 고향이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올 그 어느 날에 대해 쓰고 싶어졌습니다. 백제 앞에 망연히 앉아있던 나에게 코요테가 슬며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끝이라는 건 슬프거나 두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한 송이 꽃이나 반짝이는 별, 작은 조약돌처럼 단순하고 신비로운 것이라고. 그 순간 머릿속에 이야기가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코끼리와 코요테를 만나며 알게 된 비밀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네, 첫 그림책 너의 정원이 독일의 그 뮌헨 아동청소년문학도서관에서 선정하고 있는 화이트 레이븐스에 선정이 되는 그런 기쁜 일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봄의 초대, 또 하루살이가 만난 내일 등의 작품을 작업하신 분입니다. 오늘 나현정 작가님과 작가님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한번 책을 좀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낭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럼 제가 시작하고 네. 김지은 선생님이 제가 제목을 읽을게요. 그럼 한 장씩 읽는 걸로 하죠. 한 장씩? 네. 네, 비밀. 커다란 체리나무 아래 늙은 코끼리가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떨리는 다리, 점점 얕아지는 숨. 코끼리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무심한 숲의 정적 속에서
문득 작은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민첩하고 가벼운 발소리, 코요테였습니다. 코요테가 코끼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코끼리는 아무 말도 못 들은 것처럼 대답이 없었습니다. 코요테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코끼리야, 넌 내가 별로 반갑지 않은가 보구나. 한참 말이 없던 코끼리가 대꾸했습니다. 내가 너를 반가워할 이유가 없잖아. 나는 세상을 살 만큼 살았어. 코요테가 가까이 오는 게 불길한 신호라는 것쯤은 알아. 불길하다니, 말이 심한걸? 나는 너한테 인사하려고 꽤 먼 곳을 걸어왔는데. 목적이 있겠지. 넌 내가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잖아. 코요테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넌 참 영리하구나. 그래,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따라온 건 사실이야. 그런데 그게 무슨 잘못이지? 죽음의 냄새를 쫓으면서 허기를 채우는 게 코요테의 삶인걸. 난 코요테답게 사는 거야. 내가 코끼리답게 산 것처럼. 코끼리가 털썩 주저앉더니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코끼리답게? 그건 예전 일이야. 지금 나는 체리 하나 잡아챌 힘도 없어. 맥없이 쓰러져서 너한테 먹힐 일만 남았지. 내 삶이 이렇게 끝난다니. 코끼리야, 너무 슬퍼할 것 없어. 세상이 끝이라는 건 없으니까. 끝이 없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아주 단순한 얘기지.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겪은 일. 내가? 그래, 너는 매일 풀을 먹었지? 그러고 나면 뭘 했어? 풀을 먹고 나면 똥을 쌌지. 나도 마찬가지야. 너를 먹고 나면 똥으로 싸버릴 거야. 뭐? 내가 코요테의 똥이 된다고? 그게 말이 돼? 제멋대로 지어낸 말로 날 약올리지 마. 코요테가 말했습니다. 놀리는 게 아니야. 이제껏 나는 세상 곳곳을 떠돌면서 수많은 일들을 보고 겪었어. 죽은 것들의 냄새를 맡고 온갖 찌꺼기들을 파헤치고 살아남기 위해서 갖은 수를 다 썼지. 그러다 보니 세상의 이치를 조금 알게 됐어. 정 못 믿겠다면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 어느 날 내가 숲을 걷고 있는데 멋진 전나무가 눈에 띄었어. 그곳에 얼른 똥을 싸서 내 거라고 표시해 놓았지. 그런데 그 다음날 내 똥이 사라진 거야. 그게 말이 돼? 누구 짓인지 찾아서 단단히 혼쭐을 내줘야겠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똥을 싼 다음 며칠이고 지켜봤어. 비가 오던 날, 난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됐지. 똥이 비를 맞더니 땅속으로 스며들지 뭐야. 코끼리가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다야? 아니,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 봄이 시작될 무렵 그곳을 다시 지나는데 전나무 밑에서 새싹이 움튼 거야. 그러니까 네 말은 똥이 새싹이 되기라도 했다는 거야? 맞아. 코끼리가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말도 안 돼. 나를 똥으로 싸버린다느니, 똥이 새싹이 된다느니. 그런데 생각할수록 재밌는 얘기네. 내가 똥이 되고 풀이 된다면 호랑이도 사자도 그렇다는 말이잖아. 서로 자기가 더 세다고 으르렁거리며 뽐내더니만 결국 다 똥이 된다고? 코끼리의 입에서 쿡 하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웃음이 점점 커지며 콧바람이 불자 체리들이 동동동동 나무에서 떨어져 내렸습니다. 힘이 없다더니 코끼리는 역시 코끼리네. 네 콧바람 때문에 체리 천지가 됐잖아. 그러게, 내 이야기가 얼마나 웃기던지. 농담 아니었는데. 농담이 아니라고? 그럼 넌 이 체리도 그렇다고 생각해? 그래, 체리도 체리나무도 예전엔 다른 모습이었겠지.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의 전부라면 그것만큼 지루한 일도 없을 거야. 코끼리가 새삼 감탄하는 눈으로 체리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아. 예전에 이 나무는 아주 작았지. 체리도 없었어.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큰 나무가 되다니.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변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 세상은 보이지 않는 비밀을 품고 있는지도 몰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내가 숲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그건 참 멋진 일이야. 어느덧 해가 조금 물러나고 숲에는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코끼리가 몸을 부르르 떨더니 쿵 쓰러졌습니다. 코요테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코요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감은 코끼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코요테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몇 번의 계절이 지나고 초록으로 물든 숲에 작고 가벼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체리나무를 향해 사뿐사뿐 다가간 코요테가 한 송이 꽃 앞에 멈춰 섰습니다. 코요테가 꽃에게 속삭였습니다. 코끼리야, 너구나? 이렇게 작고 예쁜 꽃으로 피어나다니. 삶은 참 신비로워. 네, 여기까지 나현정 작가님의 신간 그림책 비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봤는데요. 네, 꽃으로 피어나신 전 코요테 나현정 작가님. 네, 나현정 작가님의 프로필 옆에 보면 이렇게 그 보라색 꽃이 그려져 있는데 그 꽃이 바로 이 그림책의 마지막에 장면에 나오는 이 보라색 꽃이거든요. 그래서 전 코요테가 아니라 전 코끼리죠. 전 코끼리. 예. 전 코끼리 나현정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품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림책을 갖고 계시면서 보면서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냥 그 텍스트만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 텍스트만 듣고 있어도 이 코끼리와 코요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또 아마 독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상상되는 바가 있으실 텐데 그림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림하고 같이 보시면 이 글 텍스트가 어떤 전혀 새로운 풍경을 가져오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작가님의 세계를 너무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전작들이 다 늘 너의 정원부터 봄의 초대도 그렇고 하루살이도 그렇고 색감이 워낙 독특해서 예. 작가님만 따로 가지고 있는 팔레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색들이었는데, 선생님의 이런 초록 가득한 이런 작품을 쓰시겠다고 생각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색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전의 색들하고 굉장히 다르게 또 더 어떤 생명력이 있는 느낌의 색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고 이 생태계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의 뿌리 내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서 좀 더 자연에 가까운 색, 인공적인 색이 아니라 그런 색을 썼으면 했고요. 그 선생님이 보신 것처럼 전작과 비슷한 색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렇지만 그거보다 좀 더 부드럽고 정말 자연적인. 근데 그 느낌이 이제 코끼리나 이 코요테가 살아가는 배경을 그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죽음이라는 것과 좀 대비되는 죽음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문득 생각했을 때 굉장히 슬프고 비장하고 막 이런 일인데 이 풍경은 좀 평화롭고 평온하고 자연적이고 파스텔 톤도 있고 이런 것이 좀 우리의 삶과 비슷한 느낌, 대조적인 느낌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원래 작가님이 아주 인상적으로 구사하셨던 그런 세계는 약간 자연물을 그리더라도 굉장히 인공적인 느낌이 있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작가님만이 바라보는 설정 같은 느낌이 있는 그런 색감이었다면 이번에는 풍경하고 인물도 너무 잘 어우러지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싱그러운 색깔인 것 같아요. 진짜 비 내리고 이렇게 바람 불고 풍화되고 이런 색감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 코끼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동물 행동학하고 이런 연구자들은
코끼리가 뭐 죽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행동을 한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전에 이제 제가 읽었던 책에 보니까 네. 그 세렝게티 초원에서 네. 많은 동물들이 무리지어서 이동을 하는데 네. 코끼리는 자신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쓰러져서 죽었던 자리를 꼭 다시 찾아가고 거기에서 그 뼈를 굴리는 행동을 한대요. 네. 그래서 그 뼈를 이제 굴리는 사이에 다른 동료 코끼리들이 주위에서 네. 둘러서서 그걸 지켜본 다음에 이제 그 약간의 애도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 이동을 한다. 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양식을 갖고 있는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놓고도 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코끼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죽음을 이해했겠냐. 의미를 부여하는 네, 하지 않는 네. 사람도 있고 또 저처럼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네. 코끼리만 생각하면 그 애도하는 코끼리가 생각나거든요. 네. 근데 작가님 여기 이제 그 소개에 보면 네. 어느 날 코끼리의 죽음을 목격한 네. 후부터라는 말씀이 네. 있어서 이 코끼리와 죽음 이걸 어떻게 처음 책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사건이나 이런 거 좀 네. 알고 싶어요. 네. 사실 죽음에 이제 코끼리를 맨 처음에 생각했다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 그 선생님도 그러실 테고 다른 분들도 그러시지만 죽음이라는 게 되게 큰 사건이잖아요. 꼭 언젠가는 오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 둘씩 어떤 일을 통해서 이렇게 뭐 장례식장을 가게 된다든지 그런 걸 겪게 되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작가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없어요. 전 어렸을 때 엄마 죽으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무섭기도 하고 막 울고 그랬거든요. 밤에 잘 때 엄마 죽을 수도 있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관 안에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시신을 염을 하고 봤는데 좀 충격을 많이 받고 평온한 듯 하면서도 낯설고 이게 죽음이야? 근데 저 사람 내가 알던 사람인데 껍데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좀 거기에서 충격을 많이 받아서 죽음에 대한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죽은 사람? 그런 꿈을 지금까지도 가끔씩 꾸고 하는데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두렵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작업을 하면서 가끔 다큐멘터리를 틀어놔요. 네. 그냥 이렇게 소리만 들어도 좀 편안한 뭐 네. 동물의 왕국 이런 네. 거 그래서 뭐 세렝게티 이런 거 많이 보고 하다가 그냥 흘러가다가 문득 이렇게 꽂히면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코끼리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코끼리가 좀 뭔가 특유의 문화적인 네, 습성. 예, 네. 습성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되게 가족적이고 그들만의 어떤 그 친화력이 있으면서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죽어가는 코끼리가 나온 거예요. 그 네. 다큐에서. 그런데 인상적이었던 게 코끼리가 겨우겨우 버티고 서 있었어요. 정말 죽는 게 얼마 남지 않았을지 근데 그냥 어쨌든 버티고 서 있는데 좀 떨어진 거리에서 자칼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네. 근데 코요테는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자칼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레이션에서 시간을 기다리고 예, 있는 내레이션에서 자칼은 알고 있습니다. 뭐 코끼리가 죽을지 알고 있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코끼리도 알고 있는 걸 보면 제가 날 보고 있구나. 근데 제가 거기에서 좀 전율이 일면서 아 산다는 게 저런 건가? 좀 그런 찌르르하는 느낌이 오고 애틋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근데 이게 슬픈 건가? 저건 자연의 어떤 하나의 어떤 자연일 뿐이고 그 죽으면 먹고 이런 건데 이게 복합적인 생각이 들면서 이거 한번 글로 뭔가를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때 갖게 됐어요. 근데 이제 바로 글을 쓴 건 아니었고 그냥 묵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글을 쓰기 전에 생각을 하고 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작업이 시작이 됐죠. 작가님이 지금 15년 정도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네. 작업을 하고 계신 아티스트신데 네. 예전에 국문학을 전공하신 적이 있다는 얘기를 네, 네.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문학적인 그런 베이스를 갖고 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런 이 개념이잖아요. 네. 굉장히 추상적 개념인데 네. 이 개념을 들여다보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종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의 글 텍스트 안에도 좀 그런 부분이 깃들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방금도 이제 이걸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실제 글도 쓰시고 이제 그림도 네. 그리신 거죠.
저는 이 무거운 주제인데 사실 비밀이라는 작품을 그렇게 무겁게 읽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처음에 볼 때도 이 내용이 표지만 볼 때는 어떤 코끼리의 죽음에 관한 얘기일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네. 이 호기심 가득한 눈에 코요테가 그리고 밑에 이제 타이틀이 크게 비밀이 있고 밑에 보면 네. 코끼리와 코요테 이렇게 네. 돼 있는데 그래 얘네가 뭘 하는지 한번 볼까 이러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네. 읽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저한테 좀 충격을 주었던 부분은 네. 불길한 신호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코끼리가 그 말을 하죠. 나도 안다. 내가 이렇게 늙어 죽지만 네가 얼마나 불길한 신호인지는 나도 안다. 그 말을 하는데 그 다섯 음절의 불길한 신호라는 게 네. 굉장히 저는 코끼리 죽는 것보다 그게 더 제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야 코요테 막 이러면서 코요테는 어디에를 가든 타인에게 불길한 신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누군가한테 불길한 신호로 살아가는 코요테의 삶에 갑자기 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거기서 보면 이제 코끼리가 너는 쓰러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하나의 권투라고 한다면 초반에 코끼리가 굉장히 큰 훅을 이렇게 코요테한테 확 날린 느낌이 들면서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삶이란 또 얼마나 굉장히 애절한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네. 작가님은 그 자칼 아까 만난 장면에서 보셨다고 하는데 이 작품의 코요테의 삶을 어떤 캐릭터로 그리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질문을 듣고 선생님은 참 따뜻하신 분이구나. 전 되게 비정한 사람이고. 아니, 굉장히 코요테에 되게 애틋함을 느끼셨잖아요. 얘는 도대체. 그러니까 사실은 코끼리한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 저 코끼리, 코요테 저놈이 이놈에서. 근데 선생님, 어머, 이 불길한 신호인 채로 살아가. 너는 이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계신 거잖아요. 전 그게 되게 지금 또 놀라웠고, 저는 사실, 불길한 신호이지만 그 불길한 신호, 그러니까 죽음을 알린다던가 병을 알린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어떠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징후 같은 걸 알려주는 존재가 없다면은 사실 우리가 대비할 수 없잖아요. 네. 죽음이나 아니면 커다란 사건이나 병이 나타난다거나 뭐 어떤 재난이 난다고 해도 지진이 나도 어떤 뭔가가 신호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코요테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코요테를 쓴 것도 자칼도 있었지만 사실 코요테가 이제 그 인디안 신화에서 그런 존재라고 해요. 좀 어떤 그 전령 같은 네. 그런 신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도깨비처럼 인간과 신의 중재자 같은 역할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자칼은 너무 사실적이고 너무 허기가 져서 먹으려고 그 다큐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쟤는 이제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조금의 그 환상적인 그리고 얘한테 어떤 뭔가를 씌우고 싶어서 코요테를 가져왔고 그래서 얘는 불길한 신호이지만 코끼리에게는 뭔가 의미를 줄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존재인 것 같고 또 사실 뭐 선생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코요테나 자칼, 뭐 하이에나 이런 애들이 청소 그 동물들이잖아요. 네. 자연에서. 네. 그래서 얘네가 없다면은 사실 자연에 시체들이 넘쳐나고 썩어간다고 해도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거나 뭐 박테리아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이 자연에서 그냥 필요한 아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굴할 수도 있고 비정할 수도 있고 뭐 그런 하지만 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머 저 악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먹으려고 기다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얘는 그냥 그 자연의 순리에서 답게 사는 자기답게 사는 그런 존재 그런 죄송합니다. 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여기에도 이제 그런 텍스트가 나와요. 네. 그냥 나는 코요테답게 사는 거다. 네. 그리고 너는 코끼리답게 살았던 네. 거고, 그래서 아주 그 시크한 코요테의 대화가 나오는데, 네. 저는 그 텍스트가 담담하게 코요테의 목소리 전하는 것도 좋았지만, 이것의 매력을 아시려면 이 장면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코끼리는 어쩌면 그렇게 이제 생애 마지막에 상태 변화를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그려졌는데 이 코요테가
표정이 그렇게 절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실은 매일매일 죽음의 목격자로 살아가는 코요테가 코끼리한테 어떤 여지도 주지 않으면서 저는 이 상황에서 여지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정말 코요테가 뭐 그래 너의 죽음은 나도 슬프지만 난 널 먹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이러는 순간 이 서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얘기는. 근데 코요테가 되게 담담하게 그 중립적인 어떤 삶과 죽음의 중간에 있는 존재처럼 당신은 당신의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자신은 또 자신대로 흥분하지 않으면서도 이것을 너무 비장하고 슬프게만 받아들이지 않게 아주 영리하게 바라봐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표정이 어마어마한데 선생님 평소에 동물 표정을 잘 그리세요? 사실은 잘 그리지 못하는 편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전에는. 그래서 좀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리면서 표정을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제가 봄의 초대 그릴 때만 해도 좀 너무 잔잔한 동물들 표정이 사실 엄청 크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뭔가 그 이야기들을 함축해서 표정에 좀 더 많이 담아줘야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코요테를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그려보기도 하고 그 스케치를 할 때 작게도 그려보고 크게도 그려보고 다양하게 했는데 얘가 한 번은 이렇게 크게 나와줘야겠다라는 생각, 크게 나오고 뭔가 눈으로 이렇게 응시하는 이 장면이 있었으면 했어요. 그게 코끼리가 얘를 보는 시선? 네. 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다음 질문이 바로 그런 걸 준비했었는데 이 코요테가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이 책 속에 나오는데 이건 표지에서도 이제 쓰였던 가장 이 작품의 중요한 장면인데요. 독자는 이 순간 이 정면 응시하는 코요테를 보면서 자신이 일시에 코끼리가 되어버리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를 보고 정말 얘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코요테를 기르시진 않았을 텐데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흰자위가 굉장히 많은 일반적으로 흰자위가 많은 그런 상태로 예리하게 꿰뚫어보는 그렇지만 그렇게 너무 슬퍼할 것까지는 없단다? 약간 이런 느낌의 코요테의 표정이 기가 막히게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도 눈이지만 이 인매가 또 이게 좀 하여튼 이런 미소는 전 본 적이 별로 없고 너무 좋은 장면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좀 관습적인 태도, 그냥 엉엉 울거나 아니면 뭐 세상 사람 다 죽어 약간 이런 느낌? 그 무엇도 아닌 굉장히 어떤 굉장히 중간의 느낌 같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여기서 근데 사실 코끼리를 한 번쯤 클로즈업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코끼리의 하체, 그러니까 다리하고 쓰러져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코끼리, 이거는 이제 작품의 구성에 관한 건데, 코끼리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둘이 얘기하는 것도 나오고, 근데 코끼리의 어떤 좀 힘없이 쓰러진 뭔가 그 하반신을 보여주는, 또 이거는 코요테의 시선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코요테도 되게 담담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얘의 어떤 그런 신체적인 쇠락이나 이런 거를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코끼리 전신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코끼리에 대해서 더 많이 이때의 표정을 상상할 수 있게 해서 여기서 코요테는 정말 절묘한 표정을 그리셨지만 코끼리의 표정이라는 거는 각자가 마주했던 독자 개인의 죽음의 경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애도의 시간들을 여기 대입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면 구성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작품에 보면 여기 이렇게 그 풀이나 꽃들이 코끼리처럼 이렇게 그
줄기에 힘을 잃고 약간 쓰러져 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다른 장면들에서는 보기 힘들게 유난히 여기서 이렇게 힘을 잃은 ip사귀들이 네. 아,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쓰러져 가지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이거 역시 더 잘 읽어주시네요. 작가는 그냥 그린 건데 선생님은 정말 의미를 그래서 제가 보죠. 그랬구나 내가 제 의미를 네 좋았습니다. 과도했을 수도 아니에요. 있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봐도 그 감정선들이 왜냐면 제가 어떤 풀을 그리거나 어떤 자연이나 배경을 그릴 때도 그 순간순간에 분명히 그것들이 녹아들어 있었을 거예요. 얘가 좀 줄기가 이렇게 힘이 없다던가. 그리고 여기서 보면 코끼리가 네. 그냥 하반신만 이렇게 보여준 네.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누워서 약간 몸을 저쪽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 듣기 싫고 듣기 싫고 그냥 다 모든 게 부질없게 느껴지고 이런 느낌도 들어요. 네, 그러면서 또 이 이야기가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선이 굉장히 부드럽고 다 이제 색연필로 작업하신 건데요. 전체가 색연필 맞죠? 네. 근데 색연필로 이 많은 면을 채우신 작가 손이 보인다는 점에서 색연필은 일단 독자가 굉장히 경의를 가지고 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연필 선에 코끼리와 코요테라는 좀 거칠어 보이는 존재들을 완전히 감싸주는 무지개 색의 이 찬란한 숲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색감이 너무 따뜻하고 아까 말씀대로 파스텔 톤의 아주 잔잔한 느낌이어서 굳이 우리가 뭐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면 너무 슬프지 않을 거야 라고 위로를 안 해도 평안함 자체인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의 따뜻하고 평안한 색감들이 저희를 많이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글 중에서는 먹고 나면 똥을 쌌지, 먹고 나면 똥으로 싸버릴 거야. 이게 이제 나란히 나오는데요. 코끼리한테 자기 삶을 아주 단순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을 코요테가 한 거죠. 너 먹고 나면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똥을 쌌지. 그리고 나서 난 널 먹을 거고 똥으로 싸버릴 거야. 라는 데가 이 작품 전체에서 저는 제일 통쾌한 거. 그러니까 이 의미적으로 통쾌한 건 여기가 제일 통쾌했고요. 그 다음에 소리로 제일 좋았던 건 사실은 코끼리 코요테 체리였어요. 그러니까 코끼리 코요테 체리는 무슨 나중에 나현정 작가님이 시집을 내시면 코끼리 코요테 체리 이렇게 해도 될 만큼 소리가 한 번도 우리가 연결해 본 적 없는데 너무 이 작품 전체를 장악하는 아름다운 소리이고 또 그러면서 이미지도 좋은데요. 이 먹고 나면 똥을 쌌지 같은 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먹고 나면 똥으로 싸버릴 거야. 라고 이제 그 거대한 코끼리, 하지만 아직 죽지 않은 코끼리 앞에서 그 말을 하는 이런 점이 그냥 자연의 목소리가 이런 것 같아요. 자연은 우리한테 뭐 거창하게 얘기하지도 않지만 너무 축소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막 이렇게 너무 과하게 슬퍼할 건 없지 뭐 이러면서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장면들, 그 똥 쌌지 장면, 이 장면들은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어요? 쌌지 이 글에 대한 부분은 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직하게 쓰는 게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사실 다른 식으로 돌려서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했고 싸버릴 거야도 싸버릴. 네, 맞아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쌀 거야가 아니라 싸버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걸 하면서도 편집자분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저도 이제 뭔가 다가갔고요. 그리고 이런 코끼리의 표정이나 이제 코요테의 표정이 보면 말씀하신 대로 되게 대조가 되는데 코끼리는 굉장히 시무룩하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말이 돼? 이렇기 때문에 시무룩하기도 하고 지금 싫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뭐 부질없기도 하고 여러 감정인데 코요테는 되게 담담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나는 알고 있는데 뭐 그냥 그런 거잖아 라는 표정이어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근데 여기서는 좀 클로즈업을 해주자 둘에 그리고 정말 마주보게 하고
다른 장면들도 같이 있는 장면은 있지만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표정으로 서로를 대조시키는 거는 이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둘의 어떤 간극, 감정적인 격차, 그 태도의 차이, 감정의 차이, 그거에 되게 집중해서 그리려고 했고, 그래서 되게 여러 번 많이 수정을 하면서 표정들을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코끼리가 원래 실제 저희가 코끼리를 보면 네. 키도 굉장히 크고 네. 예, 코요테보다 몸집이 엄청나게 네. 크잖아요. 근데 그런 코끼리가 코요테를 내려다보는데 이 속눈썹 어마어마하게 고운 속눈썹을 네. 내리깔고 내가 똥이 된다고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데 사실 이 내용을 텍스트로만 들으면 뭐 저희가 결국은 우리가 똥이고 똥은 소중하다라는 얘기는 강아지 똥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이 코끼리 캐릭터가 선생님의 그런 어떤 표정에 대한 생각, 코끼리가 지금 어떤 표정으로 코요테를 볼 것이다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캐릭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 표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죽음을 앞둔 코끼리라기보다 이제 코요테에게 한 수 배우는 자에 내일 모레 죽을 때가 다 돼서야 인생이 뭔지를 조금 배우는 자의 그런 표정이고요. 그리고 코요테는 뭐 그렇게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지를 주지도 않는, 그래서 이제 아마 곧 끝날 거다 이 모든 일이, 그런 표정을 하고 있죠. 네. 이게 참 자연이라는 게 그렇게 냉정한 데가 있잖아요. 네, 정말 냉정하죠. 네. 작가님은 언제 자연이 냉정하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자연이 냉정한 거요? 네. 자연이 그냥 이제 길에서 죽어 있거나 어린 참새가 죽어 있거나 비가 좀 오면은 이렇게 죽어 있고 하잖아요. 네. 어쩔 수 없는, 그리고 그렇게 와 있는데 구더기가 끼어 있거나 네. 아니면 고양이가, 이제 제가 고양이 목이 한번 잘린 거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시체를 치워줬었는데, 제가 어느 시기에 몇 년 전에 전시를 했는데, 그 전시하는 공간이 좀 독특한 공간이었는데, 그 지붕이 있었는데, 그 지붕을 좀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하여튼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약간 적산가옥 같은. 근데 거기에 고양이 새끼들을 많이 낳고 막 그런 곳이었어요. 고양이들이 막 그 안에 들어가 살고. 근데 이제 보니까 고양이 돌봐주러 가보니까 막 시체가 해서 막 파리들이 꼬여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자연이구나. 근데 너무 싫지만 또 치워줘야 되는 거기도 했고. 네. 그렇죠. 슬픔하고 그 슬픔 아닌 것들이 이제 계속 같이 있는 게 자연적인 상태죠. 그렇죠. 근데 그걸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어떤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게 되면 그 생명이 영원히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절대 힘든 일도 안 겪었으면 좋겠고, 좋은 것만 보다가 가기를 바라는, 그게 인간의 기도잖아요. 생명에 대한 기도인데, 하지만 그 기도는 절대로 들어주는 법이 없고, 그 기도 자체가 원래 없는 일에 대한 기도인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비밀을 읽으면서 없는 일이야라는 말을 전하는 방식이 나름대로 냉정한 부분인데도 이만큼 우리를 잘 다독이면서 이렇게 전해주는구나라고 싶어서 에도의 그림책이 많지만 약간 한 단계가 좀 달라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실은 위로가 되진 않죠. 어떤 것도 위로되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는 더 가까운 위로를 찾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뭔가 애도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진짜 실오라기 하나라도 그래도 내 마음 더 가까운 걸 찾는데,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이 굉장히 따뜻해요. 그런 점 참 좋고, 특히 이 장면 보면 중간에 막 웃게 됩니다. 지금 코끼리 곧 돌아가실 지경인데 옷 입은 마야처럼 이렇게 너무나 코요테가 이렇게 팔을 탁 괴고 누워가지고, 다리죠, 다 앞다리를 괴고 누워서 얘기 좀 들어봐. 내 얘기 들어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랄까. 그냥, 너무 웃겼어요. 이 장면에서 너무 웃기고, 지금 너 뭐 하는 거니?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근데 코요테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똥이라고 표시했던 나무를 찾아갔는데 그게 땅에 다 스며들어가지고 그 소유물 자리 잃어버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얘기 했거든요. 저희 이 시작하기 전에 아까 날이 맑았어요. 오늘 오전에 아주 날이 맑았고 제가 여기 파라텍스트 오는 길에 너무 좋은 산들을 보면서 아 진짜 날씨가 좋네 이러는데 점점 어두워지더니 저희가 이 인스타 라이브를 하는 시간이 되자 비가 예, 아까 막 샥 비가 내리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파주가 이 책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파주가 이미 책을 읽고 네. 인스타그램 라이브에 적절한 날씨를 주기로 지금 다 막 여기 나오잖아요. 비 오던 날 비를 맞고 땅속으로 스며드는 장면이 나오고 막 그림에 이렇게 엄청나게 빗줄기 속에 코요테가 허망하게 내 거 어디 갔어? 약간 이런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이 빗금이나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하신 거예요? 빗금은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네. 색연필이어서 빗줄기? 네. 빗줄기인데 이 색연필이어서 그 덧칠이 안 되거든요. 네. 하얀 그래서 얘를 비워놓고 그릴까 하다 그건 너무 아닌 것 네, 같아서 네. 아 얘는 나중에 살짝 하얀색 과슈를 물에 타서 아주 살짝 그었던 것 같아요. 다 색연필인데 이 빗줄기만 그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지금 전 뒤에 원화가 있어가지고 네. 아까 원화에 이렇게 눈을 대고 네. 봤더니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정확히 알 수는 네. 없지만 근데 말씀대로 이 빗줄기를 색연필 맞다, 작업에다가 보셨네. 이렇게 빗줄기 작업을 하셨는데 이건 정말 원화를 와서 한번 보시면 이 부분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진짜 비 맞는 것 같이 이렇게 왜냐하면 빗줄기가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빗줄기가 휘어지잖아요. 네. 이렇게 바람이 불면 네. 그래서 이렇게 휘어지는 빗줄기와 함께 휘청이는 나무의 그런 잎의 선들과 그리고 그거를 이 코요테가 나름대로 막 온몸으로 이 바람을 이렇게 맞으면서 어디 갔어 내 거. 그러니까 이러면서 저희가 이 이야기 속의 이야기인데 실은 책 속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코끼리 지금 곧 돌아가셔야 되는데 약간 지금 재밌는 얘기 듣는 타이밍. 자기 얘기하고 있고. 네, 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코끼리가 이야기 너무 간단하니까 더 복잡한 걸로 네. 해봐라. 그래서 그게 다냐? 네. 그러는데 전 이 부분이 네. 이거 이제 자세히 어떤 얘기인지는 책을 읽어보시는 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 보면서 생명이 유한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소유도 유한하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 거잖아요. 이 책 속의 이야기가.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제일 아쉬운 점이 좋은 걸 다 두고 가야 되는 건데 네. 더 못 보고 그쵸. 그러니까 뭐 좋은 거라는 건 뭐 물건일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더 멋지게 자라는 모습을 다 보지 못하고 네. 간다든가 이런 게 이제 다 소유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소유의 네. 마음인데 여기서 빗속으로 다 이제 코요테가 모든 걸 표식을 다 잃어버리는 장면을 통해서 소유의 유한함을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이 유한하다는 게 더 그냥 납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 다 버리고 가는 거지. 막 약간. 근데 작가님은 그래도 딱 하나 남길 수 있다 이 세상에. 그리고 거기다가 내 거라고 표시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것에다 표시를 하시겠어요? 거기는 비도 안 온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그렇게 하시려는 그래서 참 어려운 질문. 그 딱 하나만 고르자 이런 거 할 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 게임을 해드릴까요? A와 B 이렇게. 아니 정말 정말 낭만적으로 얘기하면 좋은데 뭐 제가 사랑하는 고양이, 뭐 제가 사랑하는 사람 이러면 되게 낭만적일 것 같고 한데 사실 좀 더 진지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제 제가 이런 책을 쓰고 이러는 게 하면 할수록 뭔가 제 지문을 남기는 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가만의 지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꼭 작가가 아니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은 자기 지문을 남길 거예요.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느끼면서 뭔가를 하고 뭔가에 애정을 쏟으면서. 근데 저는 이제 책을 쓸 때 그게 되게 극대화되는 거를 요새 느끼면서 정말 좋은 거를 써서 그런 거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근데 그게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한하지가 않은 거고 내 것이 아닌 거고 책이 나오고 나면 결국 제 게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내 거지만 내 게 아니고 그 읽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은 수없이 그러니까 작가가 소유하는 물건이 아닌 그쵸. 거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라서 그 많은 사람들의 것이 되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너무 좋네요. 이 부분이. 왜냐면 저는 이제 유한하게 하나 소유해 보시죠라고 미끼를 이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갖고 있는 어떤 물건, 기타 등등, 고양이 이런 거 생각했던 건데, 이제 작가님이, 나는 책을 만드는 작업이 좋고, 그런데 이 작업은 이미 내가 표식을 하는 순간부터 내 이름 이렇게 나연정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가는 순간 이미 내 게 아니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이제 내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심으로써 결국은 유한하지 않은 것에다가 소유를 표시하는 그 절묘한 답변이 됐네요. 네. 근데 그런 점이 전 예술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가장 나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작업이잖아요. 네. 예, 이건 어디에도 있는 기성품이 아니고 네. 지금 여기 갤러리에 걸려있는 이 모든 작품들이 그냥 세상에 단 하나 존재한다는 게 그리고 그게 오직 한 사람의 그런 감정이 담겨 있다는 게 네. 멋지고 하지만 그 표식은 이 세계의 예술품으로 존재하는 순간부터 모두의 것이 되는 그런 점이 멋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장면이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여기서 또 웃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코끼리만 똥이 되는 게 아니라 사자도 호랑이도 똥이 된다 막 이러면서 저는 이 사사 전개, 글의 네. 전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네. 아니 글은 사실 제가 볼 때 글보다 그림이 더 좋아요. 그렇게 호랑이랑 사자가 이 초원에서 서로 똥이 될 자들이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장면, 이거 책을 보실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더 오래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때문에라도 이 책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전체에서 한 컷을 구입한다면 제가 소장한다면 전 여길 구입할 거거든요. 물론 이게 너무 좋습니다만은 항상 표지가 더 인기가 있지만 이거 걸어놓고 있으면 어떤 힘든 순간에도 에너지가 날 것 같아요. 네. 이거 보면서 일단 웃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근육과 이 곧 죽을 자들이 막 서로를 탐하는 장면이 이렇게 유머러스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약간 십장생도 같은 화려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십장생은 그렇고 얘네들 어떻게 이렇게 그리셨어요? 거의 이거 표정 최고예요, 작가님. 제가 너무 지금 웃어가지고 곧 죽을 자들의 이런 근육질과 이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이 장면에서는 이제 제 그림을 보통 잔잔하다고 많이 봐주시는데 네. 이 장면에서는 좀 역동적인 뭔가를 넣고 싶더라고요. 그 선생님 말씀대로 좀 간극? 이 내용에서는 지금 당장 죽을 거고, 근데 이제 코끼리가 지금 생각에 잠겨서 상상하는 장면이잖아요. 네. 근데 얘의 벽이 깨지는 순간인 거예요, 네, 지금. 얘가 평생 살아왔던 그 벽이 지금. 눈으로 보던 것들이. 그러면서 예. 쫙 무너지는 순간인데,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려면은 좀 세게 그리여줘야겠다. 그냥 말랑말랑한 건 아니고, 얘네가 근육질이 되어 싸워야.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서 얘네 표정이나 뭐 입도 막 지금 으르렁 막 하고 있고 막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삶의, 위트라고 해야 되나? 네네. 웃음이 터질 수 있는 네. 좀 그런 느낌을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이 죽음에 관한, 애도에 관한 그림책인데, 사실 읽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잊게 만드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자랑 호랑이가 전 여기다 막 대사를 이렇게 넣어봤는데, 약간 웃기지 마, 너 내놔, 막 약간 이러면서 서로 경합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약간 필라테스를 많이 했던 것 같은 코랑 호랑이의 자세. 그래서 막 척추를 세우고 서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볼 때 호랑이나 사자는 어마어마한 동물인데, 여기서 너무 웃기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 정말 말씀대로 위트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고 명장면인데, 이건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잠깐만, 이렇게. 진짜로 너무 명장면이고,
이 부분이 진짜 시적이라고 느꼈어요. 예,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코끼리의 콧바람,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체리,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 만약에 이게 떨어진 게 뭐 어마어마한 뭐 빛나는 뭐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결국 체리잖아요. 유난스러울 것도 없고. 근데 또 그 체리가 너무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서 이 일생을 열심히 살아간 코끼리한테 내리는 축복 같기도 하고, 정말 이 코끼리 머리 이 체리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 딱 예리하게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 왜냐면 이 부분이 진짜 제 고민이 많이 들어갔었고 저도 애정을 하는 장면이기도 해서 그런데요. 사실 이제 길벗 어린이에 보여드리기 전까지 제가 초보를 가지고 계속 다듬고 이제 드릴 때는 체리 장면이 있었는데 네. 그 전에 맨 처음엔 체리 장면이 없었고 당연히 이제 굉장히 얼기설기한 뼈대를 막 만들고 뭐 걷어내고 붙여가면서 할 때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냥. 맨 네, 처음에는. 네. 그래서 배경에 얘는 어디에 있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작가가. 코끼리는 어디에 있지? 어디서 지금 죽음을 맞이할까? 그럼 난 뭘 그려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이제 더 단단하게 해나갔는데 나무가 있을 것 같아. 생각을 했는데 그래? 그냥 나무야? 근데 그건 이제 어쨌든 직무유기잖아요. 그럼 네. 집에 나무 아래 네. 있었다 이러면 작가가 참 게으르네요. 뭐 이렇게 커다란 나무 밑에 그냥 있었나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무슨 나무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 느티나무 할까? 맨 처음에 생각이 안 나서. 근데 느티나무를 이제 써놨어요, 일단은. 근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 느낌이. 아마 코끼리 사는데 그 나무도 없을 네, 것 사는 같아요. 데도 없고, 네. 사는 데도 없어. 없고, 어울리지도 않지만, 떠오르는 게 없어서 써놨다가, 원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얘가 웃고 이런 장면도 없었고, 좀 더 건조한 상태에 이제 되게 엉성한 원고였다가, 얘가 뭔가 반짝이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약간 그 생각이 저한테 어느 원고를 고치던 날 지나가면서 죽음 전에도 웃을 수 있잖아. 좀 그걸 넣고 싶어 하는 생각이 지나가면서 그런데 뭔가를 구체화할 수 있는 사물이나 어떤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냥 그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맨 처음에는 느티나무 잎사귀가 떨어지는 걸 할까 웃으면서 어쨌든 얘는 덩치가 크니까 얘도 웃으면 어쨌든 그만큼은 떨어질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썼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한 끝에 이거는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체리를 생각을 하게 됐고요. 왜냐면 체리는 되게 작고 여기서 사과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프죠. 네, 너무 아픕니다. 얘가 얻어맞고 그리고 너무 크고 네. 너무 큰 그런 육중한 것들은 안 되고 네, 일단 그 냉대 기후에서 자라요. 그리고 걔는 안 해, 그쵸? 그럼 과학적으로도 안 되고 해서 여러 생각을 하다가 너무 아주 작고 반짝이고 빨간 거였으면 좋겠다. 뭔가 삶의 그것들을 소박하지만 예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데서 체리가 떠올랐던 거예요. 이게 제가 그 다음 질문에 코끼리, 코요테, 체리, 코요테, 코끼리, 체리 뭐 어떤 순서여도 네. 상관없는데 이 세 가지 존재 연결이 너무 시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저희가 케이크를 예쁘게 만들어 놓고도 메뉴에 체리를 놓고 그쵸. 파리페를 예쁘게 만들어 놓고 체리를 놓잖아요. 왜 체리 피킹이라고 그래서 맞아. 체리만 가져가는 사람 얌체고 맞아요. 네, 체리는 항상 인생에 되게 정점에 있는 맞아. 어떤 귀하고 몇 개 안 되는 네. 건데 이 코끼리가 진짜 열심히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네.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의 머리 위로 체리비가 떨어지는데 이보다 더 축복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나도 체리비 맞으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도 들고 너무 예쁘기도 하고요 실제 여기가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 코끼리 코가 긴데 코끼리 코가 이렇게 그 계단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주름진 코끼리 코가 하늘로 가는 계단 같기도 하고 이게 코요테가 코끼리한테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그 순간을 맞이해 약간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로서 이만큼 위로가 되는 장면들이 참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지개 빛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평소에 무지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리신 거예요? 그거는 진짜 아니었는데요. 네. 이제 그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우러져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출판사에서도 편집장님도 무지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이랬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그리면서 사실 계산하면서 그리진 않고 어떤 느낌을 대부분 다 그림 작가 선생님들 그렇게 하시죠. 찾아가고 찾아가다 보니까 요 느낌으로 해야겠다 했는데
또 김지은 쌤 말 듣고 나서도 보니까 정말 그런 느낌이 관통하고 있네라는 생각도 저도 들었고 그게 제가 이런 빛깔을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네. 무지개라는 게 보기 되게 힘든 네, 거잖아요. 네, 귀하죠. 귀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광학적인 뭐 굴절의 어떤 의한 현상 어떻게 보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네. 것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냥 이런 상상을 해보고는 하거든요. 그냥 무지개라는 거는 어쩌면 그냥 하늘 뒤에 숨어 있는 거일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게 좋아요. 그거를 지금은 못 보지만 하늘이 좀 엷어지고 아니면 내가 어떤 상태가 되면 볼 수도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리고 무지개는 희망을 주로 상징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약간 그러한 죽음에 대한 어떤 처절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빛을 좀 가지고서 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이제 뒤로 갈수록 얘기가 더 웃겨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맨 뒷부분에 심지어 더 넘어가면 이것도 제가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코요테가 다리를 꼬고 뒷다리를 꼬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저희가 의인화 학생들하고 의인화 공부하면서 1에서 10 중에 몇 번쯤 지나가고 있냐 하는데 거의 여긴 이제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근데 이 다리를 꼬고 앉아서 이렇게 막 이러면서 이제 둘이 친해져가지고 뭐 이게 별거 없어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경쾌하고. 작가님이 세상의 큰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그래 뭐 사라지는 거든 또는 어딘가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든 다 괜찮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는데 어떤 걸로 다시 태어나고 싶으세요? 태어날 수 있다면 일단 인간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네, 비인간 다 아무거나 얘기해요. 생명 아니어도 돼요. 인간의 삶 물병으로 태어나도 다 허용합니다. 네. 저는 일단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가끔 나누면서 지인들이랑 너 뭐로 태어나고 싶어? 이런 거 하면서 예전에는 나무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나무는 진짜 막 베어가고 막 도로공사한다고 막 갑자기 드러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야. 너무 느닷없이 그래서 저는 새가 되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 환상적인 순간적으로 기상할 새가.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대로 어쨌든 좀 빨리 나는 애들로 해드릴까요? 약간 매나 이런 감사합니다. 내가 제일 빠른가요? 네, 뭐 뭔가 사실 독수리도 빠르지만 왠지 작가님 더 날렵한 세계를 원하실 수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네. 정말 의외네요. 뭔가 되게 예쁜 뭐 카나리아 이런 것도 많은데 매를 얘기하시니까 그러나 이제 빠른 그 속도 조절 멋있어요. 네, 진짜 최고죠. 낙차를 즐기고 그럼요. 스피드 광 그럼요. 네, 좋습니다. 아니, 지금 주신 분들 중에 이 책 아직 서점에 안 나왔나요 하시는데 서점에 나와 있고요. 여기 전시 보러 오셔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 서점 직접 원화도 한번 보러 꼭 오시면 좋겠어요. 이게 언제까지 하나요? 17일까지죠? 19일까지. 네, 12월 19일까지이고 그냥 서울에서 잠깐 딴 생각하면서 버스 한번 타시면 금방 오실 수 있는 한번 잠을 자셔도 되는데 잠깐 딴 생각하시면 금방 도착하는 거리에 있고요. 너무 좋네요. 경관도 좋고 원화를 직접 보시면 진짜 감동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 작품을 계기로 해서 작가님의 어떤 다른 아주 유쾌하고 통쾌한 면을 보게 된 점이 좋고요. 또 그 전에보다 훨씬 더 서사적인 면모를 보게 된 것 같아서 그 점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해 주신 분들보다는 책을 사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 길벗 어린이 인스타그램의 밑에 댓글로 적어주시면 아마 작가님이 직접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다른 선생님들도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시간이 1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저희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같이 들으시면 좋을 음악을 제가 요새 이런 취미가 생겨가지고 맨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 음악이 어떤 거냐면요. 김사월 씨하고 김혜원 씨가 같이 부른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제
이 작품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잘 들으실 수 있게 되면 좋은데 그런 연결은 되어 있지 않아서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너무 쉬워요. 비밀이라는 작품이고 네, 김사월 또 김혜원 이렇게 두 분이 작업한 비밀이란 노래를 들으면서 이 그림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스피커 연결해서 그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작가님 오늘 북토크 어떠셨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정말 재미있기도 했고 첫째로는 웃음도 되게 많이 터졌고 또 선생님이 이제 김지은 선생님이 작업을 질문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제 작업이었지만 새로운 눈으로 또 다른 거리를 가지고 또 느끼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선생님이 제가 보지 못하신 부분들도 뭐 봐주셨고 그래서 작업이라는 게 이렇게 확장될 수 있구나 읽어주는 이에 의해서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비밀을 읽어보시는 독자 여러분들하고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에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작가님의 다음 작업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셔야 되는 색연필 작업으로 하시는 것을 제가 막 보고 나서 다음 작품 와서 기다려 이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지만 네, 그렇지만 너무 좋네요. 꼭 한번 여러분도 원화 보러 오시면 좋겠고요. 제가 비밀을 틀어드릴 테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 헤어지죠. 그리고 잘 안 들리실 텐데요. 댁에서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시면서 이 그림책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